안녕하세요. 조용한 생활 2025년 7월호에는 부정기 코너 동네 한바퀴가 있습니다. 주민의 시점으로 동네의 속살을 안내하는 코너이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귀로 하는 산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핫한 7월에는 쿨한 동네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입니다. 안내자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계시죠? 정원호 성동구청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치인이나 행정가를 모시는 일은 사실 저희 매거진으로서는 살짝 조심스러운 선택이기도 한데 청장님 경우에는 성동구를 속속들이 잘 알고 눈높이에서 살펴보는 제1호 주민으로서도 자격이 손색이 없다 하는 생각이 예. 들어서 용기를 내서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성동구에서 오래 살았고 또 성수동의 과거와 현재 그것을 조금 잘 아는 편이다 해서 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유명하시고 특히 이제 구 트위터에서는 저는 몰랐는데 플로우를 타고 막 들어와서 알게 될 정도로 성함이 정원오라서 가든5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아는 분은 다 아는 행정가이시지만 서울 바깥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12년째 서울 성동구청장을 연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국회에서 보좌관으로도 활동하고 또 음. 구청에서 공직생활도 조금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가든5로 불리고 있는데요. 저는 네. 이게 너무나 사실적인 별명이어서 정원5, 예, 가든5. 성함을 잊을 수가 없겠네요. 12년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지자체 선거 주기로 생각을 하시면은 3선을 하신 거고 이제 이미 3선이라 구청장 선거에는 또 나오실 일이 없다는 것도 제가 부담 없이 섭외를 할 수 있는 네. 여기 나와서 막 다음 선거를 위해서 운동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지만 또 더 큰 선거에 나오시라는 요청도 많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송 출연을 하셔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해서 휴대전화 문자로도 민원을 직접 접수하셔서 해결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전 성동 구민은 아니기 때문에 경험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노무현 시민센터를 설계하신 건축 소장님들이 저희 매거진의 건축 코너 담당을 오래 하셨어요. 아. 이 두 분이 하시는 와이즈 건축사무소가 금호동 쪽 음. 성동구에서 또 오래 일하고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전숙희 소장님이 메가박스 성수를 설계하셨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예. 그래서 다음 달에 청장님 나오신다 그랬더니 그 건축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법령 관련 민원이 있어서 '아휴 뭐 설마 되겠어.' 하면서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청장님 공개된 번호로 민원을 넣었었는데 문자를 바로 피드백을 받고 처리가 됐었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예예. 그리고 또 동네에서 "저거 좀 치워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민원을 넣었더니 이게 바로 해결이 안 될 때는 구청 직원분께서 연락해서 통화로 사정 설명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 역시 실제로 구민들이 신뢰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문자를 공개해서 직접 받는 건 음. 보통 민원이라는 게 단순한 민원도 있지만 음. 복잡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부서가 아. 예, 인제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자기 담당 업무라는 게 있어서 그 담당 업무에 맞지 않으면 본인의 어떤 권한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예. 저 부서로 가세요. 저 부서 가면 그 부서로 가세요. 예. 핑퐁 예, 당하는 소위 말하는 경험. 핑퐁. 근데 이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아. 보통 그걸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핑퐁 당하면 굉장히 인제 억울하고 화도 나는데 보신주의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자기 권한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부서의 약간의 일과 그렇죠. 이 부서의 약간의 일인데 이거
각각 뭐 30, 30, 40 정도의 비율로 있다. 그럼 이제 제가 그걸 소집을 해서 네.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각 부서는 절대 답을 줄 수가 답을 못 없고요. 주죠. 그러니까 네. 핑퐁 돌리다가 이제 시간 가고 뭐 불만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그걸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네. 우리 단체장들 음.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사무실에 가면 구청장 나와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억울한데 안 풀리니까. 그러네. 근데 이제 이것을 굳이 구청장 나와 안 해도 문자로 보내면 네. 구청장 읽어보고 네. 아 이건 이 부서, 이건 이 부서에서 이 몇 개 부서에서 안 되는 건 제가 몇 개 부서 이렇게 모여달라고 해서 네.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답을 찾고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민원은 네. 부서로 넣어도 되지만 그렇죠. 예. 보도블록이 뭐 깨졌어요라든가. 그건 신고해 준 게 감사하거든요. 네. 평상시 직원들이 그걸 다 볼 수 없어요. 담당자도 자기 담당 지역에 한 달에 한 번 나가볼 정도거든요. 그런데 네. 국민들께서 그걸 파악해서 보내주시면 그 직원은 너무 좋은 일이죠. 리더십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통 리더십 하면 막 카리스마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이과에서는 이과 얘기만 하고 저과에서는 저과 얘기만 하고 전체로 안 봐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솔루션이 안 나오는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리더십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타스크포스 팀을 만드는 그런 접근법을 써서 네네. 아 그렇군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삼선을 하신 이유 중에 좀 큰 게 아닌가 하는. 아마 좀 전에 그 메가박스 네. 그것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아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 메가박스가 있는 곳이 준공업 지역이어가지고 네. 거기는 일조권하고 조망권의 이 보장이 일반 주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옆에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기억으로 한 20, 30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이분들은 그동안 한강 조망을 하다가 이게 저층 부분들은 또 특히 그래서 조율을 하는 거죠. 메가박스에서는 그 주민들이 보이는 곳에 안 보이게 창문이 있었던 걸 다 막고 사생활은 보호받으면서 네. 주민들은 조망권이 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익스큐즈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해서 계속 만나면서 조금씩 좁혀가면서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네요. 여느 사람들이 저작거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집이 들여다 보인다고 생각하면은 불안하죠. 네네. 조금씩 양보를 했군요. 청자님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대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성수동을 포함해서 성동구와 인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좌관을 하셨던 임종석 의원님 지역구라는 데에서 기인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대학도 성동구 근처에 있어가지고 가끔 친구들 만나러 자주 오기도 했지만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현재는 그러면 성동구 어느 동에 거주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행당동입니다. 행당동이요? 네, 왕십리역 근처에 한 아파트에서 지금 25년째. 그 혹시 방송에 나왔던. 그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네. 그러면 이사를 안 가시고 거기 사신 거예요? 네. 왜 그러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그냥 거기서 아이들 쭉 생활하면서 자랐고 또 이사를 가는 게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제가 구청장이면은 이 동네가 조금 녹지가 좋아질 것 같은데 라든가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 다르고 고등학교 때 다른데 한 집에 계속 사시는 건 좀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저희는 거꾸로 아이들이 집 가까운 학교로 다 그래서 초중고 다 동문입니다. 아이들. 제가 학창시절에 워낙 멀리 통학을 해서 아이들한테 가까운 학교가 최고다는 걸 그건 맞아요.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했죠. 그냥 자제분들 성함이 성동이 성수만 아니면 됩니다. 성동이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그 행당 쪽이면 구청 위치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구청에서 10분 정도 거리니까 걸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10분이요? 예. 구청장 되기 전부터 살았으니까요. 그러셨군요. 2000년부터 지금 26년째 살고 계신 거네요. 원래는 저희가 동은 작으니까
구도 괜찮아서 성동구 전체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성수동을 하고 싶다고 답신이 왔더라고요. 네. 일단 성수동이 성동구에서 큰 편이에요? 성수동이 이제 행정동으로 보면 4개 동이니까요. 네. 5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성수동이 성동구 전체를 설명하기에 좋은 지역이라고 느끼셔서인지 아니면은 애착이나 자부심 같은 게 크셔서 성수동을 꼭 집으신 건지. 성동구 전체로도 얘기하면 충분히 네. 좋은 의미가 있지만 시간도 그렇고 또 성수동이라는 것이 저희 성동구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기에 네. 잘 맞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얘기 중에 네. 아마 다른 동네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능동에서 다녔거든요. 그러세요? 지금은 그때는 성동구였고요. 맞아요. 지금 광진구가 됐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건대 주변이랑 어린이대공원 뭐 그쪽에서 많은 걸 기억을 하는데 사실 성수동은 되게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어린 마음에는 그때는. 근데 지금하고는 정말 많은 게 달라졌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성동구가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중구 신당동, 황학동 네. 이런 곳이 전부 성동구였습니다. 와. 그러다가 영동 개발할 때 네. 강남구로 떨어져 나가면서 강을 포함해서 한 구였단 말이에요. 네네. 전체가 한 지역이었죠. 와. 굉장히 큰 지역이었죠. 그래서 구에서는 부를 때 분구가 되는 것을 아들구 그리고 분구된 곳은 또 분구되면 손자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런 게 있어요? 네. 강남구는 이제 아들구죠. 강남에서 이제 분구된 서초구는 손자가 되는 거고. 손자까지 둔 구네요. 그리고 그러면? 강동, 송파 거기도 이제 그쵸. 분리돼서 나갔잖아요. 강동이 아들이고 송파가 손자.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광진은 아들. 증손자까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에서 강동이 분리돼서 나가고 그랬어요? 거기서 또 분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 증손자 이렇게 되고 광진구는 늦게 분구가 됐지만 성동구에서 직접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건 아들구고요. 네. 아니 근데 선거 때 보면 또 중구 일부랑 같이 돼 있는 건 왜 그래요? 원래 신당동하고 황학동은 성동구였다가 아예 행정구역으로 중구로 편입이 됐고요. 중구 인구가 적어서. 그런데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부터는 중구가 인구가 부족하더라도 행정구역 개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중구가 그 자체로 선거구 성립이 어려우니까 선거구 개편을 해서 중성동 갑을 이런 형태로 해서 금호 옥수동 인구가 중구랑 합쳐지면서 중성동 을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와. 사실상 게리먼더링인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서촌 얘기해 주러 나오신 황두진 건축가님은 중구나 서울 중심부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동네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도시 재생 사업이 원래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거거든요.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만 도심 재생이 하나는 이제 우리 북촌 마을이라든지 옛날 것들을 보존하면서 보존해 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본의 힐즈 시리즈, 녹번기 힐즈부터 오모테산도 이런데요. 아자부다 힐즈, 토라노몬 힐즈 이런 힐즈 시리즈처럼 복합 공일 개발해서 거기에 이제 정주 인구를 들여오게 하는 방법. 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은 첫 번째 거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 거는 지금 이제 막 해보려고. 근데 이게 진행이 조금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 이제 그게 어떤 게 나을지는 장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 사례도 굉장히 성공했다고 하지만 너무 고가의 주거 지역이 공급이 되니까 맨션 막 이런 엄청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계층만이 산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런 방식들이 있어서 좀 조화롭게 되면서 도심에도 인구가 좀 있어야 건강한 기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공동화된 도심을 다시 사람들이 오가서 좀 역동성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는 게 좋은 것 같고 성동구는 도심은 아니긴 하지만 또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도심인데 도심으로 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청장이 될지 모르고 성동구에 전입하셨을 때 그때 성수동의 인상을 기억을 하세요? 예, 제가 99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동 활동을 했으니까요. 네. 월드컵 전이죠. 그래요. 예, 네. 월드컵 전이니까 꽤 오래된 일인데 네. 성수동에서 오래 기업하는 분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직원 구하기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공고를 내서 어렵게 면접하고 합격까지 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전화하면 부모님이 못 나가게 한대요. 왜요? 성수동에 취직됐다고 하니까 그런 데를 왜 가냐고. 부모님 인식에는? 예, 그래서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 믿을 수가 없네요. 예, 지금은 구인 광고만 내면 바로바로 훌륭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제 과거와 비교해 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성동구도 그때는 서민들 주거지역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인데 그중에서도 성수동이 가장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럴까요? 준공업 지역이어가지고 가죽 공장 네, 이런 게 많았잖아요. 예, 가죽 공장 있고 인쇄 공장 있고 제조업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물류업, 창고 이런 것들이 많았고 자동차 정비소는 지금도 많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면 외곽으로 이전을 해가면 그 공간이 이제 비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 하나에 뭐 나홀로 아파트 하나 짓는다거나 이러면서 도심이 조금 쇠퇴한 느낌이었어요. 그걸 지표로 볼 수 있는 건 지가잖아요. 성수동이 성동구에서도 제일 낮았었어요. 세상에. 예. 지금 같으면 제일 낮았는데 지금은 이제 제일 높아진 거죠. 네. 그러네요. 거기 좀 전통적인 기업들이 있었고 물류 창고가 많았다는 거 보니까 약간 외곽으로 간주가 됐었던 것 같고 그게 다른 게 몰려들어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산업 자체가 쇠락하면서 갔는데 그 빈자리가 안 채워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장이 나가고 한동안 안 팔리면 사서 공원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원들이 성수동 곳곳에 있습니다. 그건 좋네요. 예, 그래서 지금 삼위각기가 있었던 그 부지에는 지금 수제화 공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공원들이 옛날에는 네네 지금은 뭐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쵸. 이제 예, 워낙 가격이 올라가서 2014년도 제가 구청장이 처음 됐을 때 성수동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걸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할 때 평당 2,200, 300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200, 300 했다는 지역이 1억 7, 8천. 와, 저희 동네 한 바퀴 여러 번 했지만 정확히 평당 지가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2000년 당시가 그랬다는 말씀인데 2014년에 선거에서 당선이 되셔서 그때는 또 다른 눈과 관점으로 성수동을 바라보셨을 거 아니에요. 2014년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 있었고 어떻게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성동구 이미지라는 것이 뭐랄까 좀 낡은 그런 이미지였죠. 14년에도. 예. 그래서 좀 발전하는 이미지 또 좀 살기 좋은 이미지 이런 곳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을 할 수 있죠. 뭘 유치하고 뭘 만들고 뭐 무슨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이런 구상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겠느냐.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의 경제력이라고 하면 결국은 세수인데 세수는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재산세가 이제 구에는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세를 이제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서 나누는 구조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일자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몰려오고 그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그런 측면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순환 구조가 되는데 재산세가 그럼 올라가니까. 네네. 핵심은 경제가 먼저 활성화돼야 그 밖에 이제 복지라든지 기타 많은 정책들을 시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먼저이다. 그러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 핵심은 기업 유치인데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왜냐하면 지방은 택지 개발이라든지 거꾸로 또 기업이 올 수 있는 기업 부지 개발 이런 거를 정책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큰 땅을. 예, 지자체장이 이제 그런데 서울이라는 건 택지 개발 자체가 어렵
어렵죠. 작은 필지에 주인들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칠 수도 없고. 이거 어려운 문제이고 어떤 제도를 바꿔가지고 기업으로 오게 하는 것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성동구에 맞는 기업 유치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인데 마침 그때 이제 창조 경제론 이런 게 있었는데 있었죠. 네. 그 전에 이제 창조 도시론이라고. 창조 도시론. 네. 창조 도시론을 보면 외국에서 나온 리처드 이론. 플로리다 교수가 쓴 건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있는 곳에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는 곳에 기업이 간다. 그러면 사람은 어느 곳에 몰리느냐? 힙한 곳에 몰린다. 그래서 차별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이 동네 오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곳에 사람은 몰린다. 요즘은 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창조 도시론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이 몰리는 곳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고민이어서 성동구 전역을 돌다가 성수동을 쭉 도는데 거기 마침 맹아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대림창고라는 곳이 있었는데 성수역 3번 출구에서 좀 내려가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창고로 쓰다가 정미수 하다가 이런 곳인데 그런 곳을 개조해가지고 밖은 붉은 벽돌 건물이고요. 안은 전부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도 하고 뭐 갤러리도 하고 이런 문화 공간으로 했는데 굉장히 힙한 분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기만 해도 이거 정말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거기 찾아오는 분들만 그렇게 알록달록하고 한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죠. 물어도 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찾아온다면 뭔가 매력이 있는 거다. 매력적인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이제 성수동에 이런 공간들이 곳곳에 생긴다면 굉장히 힙한 곳이 되겠구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서울숲 옆에 지금은 아뜰레길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는데 거리를 다니다가 만난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정경선 대표님, 허재영 대표님 이런 분들인데 한국의 소셜 벤처에 씨를 뿌리고 붐을 일으킨 분들인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이윤 추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을 고용해서 비누를 만든다든지 노숙자를 고용해갖고 딜리버리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머리에 띵한 게 오더라고요. 이 청년 일자리도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혁신적인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성수동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성수동이 그분들의 중심이 된다면 기업들도 많이 오고 젊은 분들이 성수동을 찾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이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하자. 그래서 성수동은 재개발 구역이 쭉 지정이 되고 낡은 걸 싹 헐고 새로 이제 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계획들이 쭉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숲 주변도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걸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특섬 특별계획구역 1, 2, 3, 4, 5 지역이 있는데 1, 2지구는 철거가 곧 시작되는 곳이라 진행이 될 거고 3, 4, 5는 이제 막 초기 단계라 주민들을 이제 좀 설득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을 하면 장점은 기반 시설이 확보돼서 도시 정비가 되지만 단점은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정주를 못 하거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다 떠나고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커뮤니티가 완전 깨지는 상황이어서 그분들 설득하고 또 재개발 구역을 이제 해제시키고 도시 재생 지역으로 선정하는 과정들을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그런 소셜 벤처들도 오고 카페나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성수동 전역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보통 구청장님들이 그렇게 계속 동네 거리를 다니면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건가요? 나가서 맨날 동네를 이렇게 막 한 바퀴 두 바퀴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그때 제가 좀 젊었었. 그리고 이제 요즘 단체장님들도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 당시에는 되게 조금 드문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일반화돼 가지고 하긴 앉아서 책상 앞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좀 더 이 감각 뭐 이런 걸 조금 더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옷차림 특이한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네. 그렇죠. 힙한 사람이 뭔지 제가 그때 눈을 떴습니다. 그렇군요. 글로만 배웠던 힙함이라는 거를 딱 보시고 근데 감이 와야 사실은 어떤 걸 만들어야겠다거나 어떤 사람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그럼 주민은 설득하는 거고 구역으로 지정받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뭐 중앙정부에서 따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자체로 지정해도 되는데 네. 서울시가 그 당시 이제 시범 사업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서울시에 도입하려고 하면서 서울시 자체로는 행정력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는 구역을 지정해주고 한 구역당 1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 해서 서울 전역에다가 공모를 했어요. 네 구역을 지정할 테니 신청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1차 시범 사업에 좀 들어갔는데요. 그때 같이 한 사업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하고 붉은 벽돌 지원 사업. 그게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지금의 성수동이 된 거죠. 그럼 그맘때는 벌써 뭐 홍대는 지고 있고 경리단길 이런 데가 핫하던 때인가요? 사실은 2015년쯤에 홍대하고 성수동이 같이 뜹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이대앞이었어요. 이대앞 상권이 확 떴다가 확 죽는 그러면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좀 뒤에 이제 홍대 가로수길 나중에 이제 경리단길까지 공실이 많아지고 이런 거여서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하면서 도시재생이 다 좋은 거냐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모든 정책은 밝은 면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건데 밝은 면만 보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늘이 나타났을 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거 왜 했나라고 하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은 내 임기 안에 밝은 면 있고 어두운 면은 나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밝은 면의 이면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 도시재생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봤더니 장점은 뭐 다 좋죠. 그런데 이제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을 못 막아서 그 고생한 분들이 결국 과실을 못 누리고 그냥 끝났다라는 거고 다시 쇠퇴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천천히 가더라도 그늘을 미리 좀 대비하면서 가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 준비하면서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을 같이 연구를 합니다. 도시재생도 선례가 많지 않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국내는 선례가 없었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사례를 쭉 찾아서 조례도 만들고 정책을 수립을 해서 이슈화가 되고 나중에 서울시가 저희 정책을 받아서 같이 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들어가서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월세 문제가 제일 많이 언급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건물주랑 임차인 사이에 뭔가 협정을 체결하게 한다거나 아까 메가박스 성수 경우처럼 하나 내주고 하나 얻고 뭐 이런 걸 중간에서 매개를 하시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기초지방정부를. 근데 이게 가장 매력적인 거 하나는 주민들과 늘 호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구청장이 좋은 건 그거 같이 좀 보자. 그러면 뭐 시간 조정하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임대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동네가 뜨기 전에는 건물주도 이 동네가 떴으면 좋겠다고 싶죠. 왜냐하면 뜨면 건물값이 오르니까 집가도 오르고. 그런데 이거는 뜨기 전에 뭔가 얘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뜨면 사람 마음이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인부터 받고 시작한 겁니다. 상생 협약. 이걸 협약해야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다. 그때 이제 조건으로는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여기에 인프라도 지원할 거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할 건데 그 전에 상생 협약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상인들의 얘기고 건물주는 1년에 5% 이상 올리지 않겠다. 그리고 구청은 그렇게 협력된 곳에 예산을 투자해서 인프라를 확충시키겠다. 협력이 된 곳을 우선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선정한 지역에다가 최소 절반 이상은 돼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였죠. 네. 결국은 60% 정도. 왜냐하면 이제 관내에 안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건물주를. 그래서 그렇죠. 딴 동네 사는 경우가 외국에 많죠. 계신 분도 많고. 아하.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 설득한 거는 뭐였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를 거냐. 건강하게 길러서 계속 황금알을 같이 나눌 거냐. 이 문제이다. 지금도 기억나는 거 인순이 씨예요. 가수 인순이 씨요? 네네. 인순이 씨가 건물주였는데 재밌다. 거의. 근데 건물주 중에. 인순이 씨가 그래서 너무 이게 흔쾌히 동참하시면서 네. 중요한 건 본인이 또 다른 건물주들을 설득하겠다고. 와.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홍보 영상을 왜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상생 협약이 필요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야 하는지. 네. 근데 그 나레이션을 전부 인순이 씨가 무료로 해주신 거예요. 그걸 홍보를 많이 했고 네. 또 건물주들이 건물주를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해줬어요. 다른 건물주요.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만들 때 건물주 대표들로 모셨는데 이분들이 건물주 대표로 와서 임차인 대표들하고 함께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중에 하나는 임대료 상승을 막자는 것도 있지만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정점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동네 커피점에서 뭐 인기 좋게 하거나 동네 빵집이 먹다가 줄 서서 먹잖아요. 네. 그럼 그 옆에 뭐 생겨요? 파리바게뜨와 스타벅스가. 그래서 망하잖아요. 여기가. 그게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임대료가 갑자기 100에서 500으로 뛰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 프랜차이즈밖에 없어요. 가로수길이 그래서 지금 공실이 넘치는 건데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쭉 들어오면 기존에 있었던 일반 가게들은 다 이제 임대료 감당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입점 금지를 시켰죠. 아예요? 예, 그 지역에 이제 아틀레길이라고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구역. 그걸 이제 저희들이 지속 가능 발전 구역으로 정했는데 그 동네는 적어도 그 동네 그러니까 서울숲 옆에 카페거리 그 지역은 프랜차이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빵집, 작은 커피숍, 작은 식당 이런 게 이제 세계 각국의 맛에 맞는 것들이 막 만들어져서 다양한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파리바게뜨 빵을 먹으려고 어느 동네에 전철 타고 가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 작은 가게에 소금빵을 먹으러 가거나. 차별적 경험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도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외식 여행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협력 상호협의체라는 민간으로 구성된 협의체. 임차인 대표, 건물주 대표, 그다음에 지역사회 대표 이렇게 구성된 곳에서 결정을 하면 구청장인 제가 그냥 그 결정대로 하는 겁니다. 진짜요?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는 거기다 신청을 해요. 신청하면 거기서 의논을 해요. 이게 우리 공동체를 깰 수 있냐 없냐. 지금까지 통과된 게 하나 딱 있습니다. 편의점. 그건 필요하긴 하지. 주민들이 편의점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 하나 들어오고 최근에 메가박스가 들어올라도 못 들어왔고요. 또 들어온다 그랬어요? 네. 신청했다가 거부됐고요. 대형 프랜차이즈 중에 이제 한두 개가 있는데 그건 들어온 게 아니고요. 거기 와서 잘 돼서 프랜차이즈가 됐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이제 어떻게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게 이제 한두 개. 이마트도 본사가 성수 아니에요? 이마트 본사가 성수에 있다가 나가고 그 자리가 크래프톤 본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했고요. 그렇군요. 전 사실은 놀라운 거는 외국 사례는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뭐 고도 제한을 하고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가 깨지거나 망가지는 거, 변질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당장의 집가 상승의 유혹을 뿌리치고 통제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워낙 부동산이 최강의 자산인 나라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취가 된 사례 같아서 들으면서도 살짝 안 믿겨지는 그런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이제 뉴욕의 커뮤니티 보드를 차용해서 만든 건데요. 커뮤니티 보드에서
공동체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입점 업체에 대해서 네. 거기서 부결을 하면 네. 뉴욕시에서 네. 그걸 대부분 인용해서 해주더라고요. 뉴욕에서 배운 건 그거였고요. 나중에 뉴욕시에서 와가지고 그게 지켜진 걸 보고 너무 놀라고 갔습니다. 청출어람. 그리고 이제 안심상가가 있어요. 안심상가. 네, 구 소유인데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적인 승인이나 이런 걸 해주면서 네. 기부 체납 받은 그런 공간들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상인들을 글로 유치해서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공간들인데 요거는 자산화 전략이라고 크게 부르는 분들도 계신데 자산화? 예.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방법 중에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하는데요. 건물주가 시민이 되자. 시민이 건물주가 되고 공공기관이 건물주가 되자. 그러면 상인들을 쫓아내지 않지 않냐. 네. 이런 논리인데 그것을 하려면 또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모범 사례들이 있어서 파리의 비달 까리티에 제도, 영국의 해크니 협동조합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저희들이 이제 좀 우리 현실에 맞게 받아와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들 아까 말씀하신 작은 가게, 작은 식당들이 프랜차이즈에 밀려나지 않고 자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리들 네네. 다른 구 주민들이 있으면 어디 추천하시겠어요? 안심상가. 안심상가. 네, 요거는 이제 전체가 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입점된 업체들이고요. 하나의 건물이에요, 안심상가가? 하나 건물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역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찾아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성수동다운 거리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다면 아틀리에길이라고 서울숲 옆에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연무장길이라고 걷기 좋다는 요즘 뭐 전 세계인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팝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고요. 성수역 3번 출구에서 쭉 걸어 내려오면 있는 곳인데 성수 2로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대림창고 있고 조금 더 가면 연무장길 연접해 있는데요. 요즘 젊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K-뷰티 거리가 새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모르는 브랜드인데 한국 브랜드더라고요. 뭐 피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데이지크, 로맨, 삐아, 토리든, 커넥트 뭐 이런 건데요. 그거 다 올리브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에요, 정장님. 그런가요? K-뷰티 거리 여기는 각 매장들마다 외국인이 절반 이상이에요. 제가 점주님한테 몇 개국에서나 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50개국까지 세봤대요. 그러다가 에이 말자.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일본 브랜드도 와 있고 다른 브랜드도 와 있는데 근데 정말 사람들이 많은 건 다 국내 브랜드.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일본 가면 왜 선물로 사오는 브랜드 있잖아요. 화장품. 그 브랜드도 와 있는데. 시세이도? 그 얘기해도 됩니까? 여기 팟캐스트라 괜찮아요. 그 브랜드도 있는데 그 브랜드보다 여기 훨씬 많이 줄을 서 있고요. 그렇죠. 한국에 왔는데. 그리고 또 뭐 클리오. 거기도 한국. 본사가 이제 성수동으로 이전해 와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청장님이 본의 아니게 뷰티 브랜드를 빠삭하게 알게 되셨겠네요. 제가 처음에 가서 뭐 발라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요? 그렇게까지. 발라보라고 해서. 거기 갔더니 이것도 한번 해보셔. 그러니까 거기 체험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피부에 맞는 거. 뭐 그런 거 해주는데 좀 쑥스러웠는데 체험이니까요. 그러시군요. 근데 아까 기본적으로는 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수를 늘리고 하려면은 일자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도시 재생산 터를 닦은 다음에 해야 될 일 중에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다음 과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어떤 기업이냐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성수동의 기업 붐을 일으킨 것이 이제 딱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뭐 섞이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맨 처음에 한 건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그 안에 이제 첨단 벤처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IT 진흥지구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들어오면 뭐 세금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걸 줘서 촉진하는 걸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초기에 들어왔는데 그 즈음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힙한 분들이 이제 더 많이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힙한 분들이 오니까 맨 먼저 온 게 큐브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나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왔어요. 강남에 있다가. 예, 특히 SM 엔터테인먼트가 오면서는 그 관련 기업들이 다 성수동으로 집결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것만 오는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네. 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굉장히 많이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힙한 분들이 더 는 거예요. 연예인이라는 힙한 분들이. 연예인 많이 사는 것도 유명하잖아요, 성수동에. 예, 여담으로 하나. 네, 좋아요, 좋아요. 저희 성수 1가 1동 동주민센터에서 네. 거기에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네. 이사 오는 곳인데요. 네. 주민센터에서 그 전입신고. 네, 전입신고 오잖아요. 네. 전입신고 오니까 처음에는 그 유명 연예인들이 오면 막 직원들이 사인 막 받아가지고 네. 문에 붙여놓고 막 했는데 네. 어느 순간에는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누가 이렇게 와도 이제 뭐 환영한다 이런 거지. 예전처럼 뭐 팬이에요. 뭐 사인해 주세요. 이제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워낙 많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불편하지 않게 대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그 작년인가요? 네. 손흥민 선수가 네. 귀국해가지고 네. 성동구청 민원실에 갑자기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도 성동구니까 갑자기 이게 민원실이 난리가 나. 그럴만하네요. 여권 재발급하러 오셨더라고요. 왔다가 가셨는데 네. 왔다 갔다는 게 SNS로 막 뜨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구청장은 못 만남. 그런데 여권 그 발급하는 분들이 자기들은 사진 다 찍고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했고 제가 엄청 팬인데 잠시 멈추고 내려갈 수 있었는데 좀. 혹시 청장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까봐 너무 팬심을 드러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깊은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 아쉽네요. 네. 그래서 네. 돌아가자면 네. SM이 오면서 기업이 넘어오는 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붐을 만든 것이 무신사입니다. 패션. 예, 무신사가 성수동으로 본사를 옮기면서 패션 관련한 기업들이 또 대거 왔습니다. 템버린즈, 향수도 하는. 예. 네. 그리고 이제 곧 젠틀몬스터. 안경. 예. 그 젠틀몬스터가 지금 성수동에 아주 멋진 사옥을 준공 직전인데요. 그게 오면 또 그 관련한 기업들이 오고요. 네. 그다음 지금 공사 중인 아까 말씀드린 크래프톤. 네. 이게 이제 2년 후쯤 들어올 건데 그게 들어오면 크래프톤은 아예 성수동에 크래프톤 타운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러면 원래 그 자리엔 뭐가 있었어요? 이런 회사들이 들어온 자리에는? 이제 신축을 해가지고 좀 늘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물을 또 인수해갖고 오기도 하고. 리노베이션을 하기도 그래서 하고. 예를 들면 이마트가 나가고 크래프톤이 오듯이 그런 식의 손바뀜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새바뀜을 하면서 쭉 성수동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어서 기업 숫자가 2배가 늘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업이 몰려오고 그러면은 고층 빌딩? 마천루들이 막 생겨서 삭막하게 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성수동의 풍경이라는 건 또 특색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경관을 고려해서 뭐 사옥을 지을 것이고 또 있는 거를 활용해서 리노베이션을 한 건물도 있고 2000년이랑 비교하면 지금 성수동의 뷰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겠지만 다시 한번 크게 바꿔놓을 예정된 개발 내지는 건축 계획이 있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도심 재생이 기본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개발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 네. 개발도 저희는 찬성을 하고 적극 권장합니다. 네. 보통은 도시 재생이 지나치게 보존 위주로 가서 실패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벽화 그리다가 끝났다라는 혹평도 하긴 하는데. 들어봤어요. 네, 근데 개발하고 보존이 균형감을 갖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성수동 계획은 짜여 있고요. 젠틀몬스터나 크래프톤이나 이렇게 들어온다는 곳은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상징적인 랜드마크적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대부분의 건물들은 리모델링하고 붉은 벽돌로 외장을 갖추면서 성수동하면 붉은 벽돌 이런 전통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문화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성수동에 이제 전략 정비 구역이라고 있는데 한강변 여기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저도 계속 재개발로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도시 재생과 재개발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 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약 10,000세대 가까운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로 1, 2, 3, 4 구역이 쭉 올해부터 이제 뭐 시공사 선정하고 정상적인 궤도에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수동은 입지적으로는 일단 한강도 있고 성수역이 있고 뚝섬도 생각나고 서울숲도 생각나고 그게 좀 큰 요소들이고, 그리고 또 떠오르는 풍경 이미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붉은 벽돌. 전 처음에는 브라운스톤의 벤치마킹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붉은 벽돌 공장 건물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네. 지춘희 선생님 혹시 아세요? 아, 그럼요. 디자이너? 알죠. 그분이 이제 성동구로 오시면서 아, 청담에서 옮겨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뉴커머잖아요. 그래서 또 만나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정말 해안이 있으시더라고요. 성수동을 어떻게 하면 힙한 곳, 핫한 곳으로 만들까 뭐 이런 고민을 이제 말씀을 드리니 네. 붉은 벽돌이 아이템이 된다라고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초반이죠. 2014년. 아, 10여 년 전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붉은 벽돌이 원래 성수동에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일부분 남았는데 이게 보존하면 매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 가도 이렇게 붉은 벽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없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굉장히 유산이 될 테니 보존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봤던 건데 잘 보니 이게 또 매력이 될 수 있겠다. 뉴욕의 브루클린이 그렇죠. 브루클린.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어창이 이제 카페로 바뀌고 뭐 이러면서 유명해졌잖아요. 갤러리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매력 있겠구나라는 영감을 좀 얻었고 지춘 선생님 말씀이 좀 힘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아주 대박을 쳤죠. 그러네요. 신축은 그렇게 잘 안 짓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존뿐만 아니라 이걸 신축하면 인센티브 줘서 더 만드는 거 어떨까까지 이제 제가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성수동 전역에 있는 붉은 벽돌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은 지정을 해서 보존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보존 가치 없는 거는 이제 해제를 하고 대신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할 때 외관을 좀 붉은 벽돌을 했을 때 돈도 지원하고 돈도요? 예, 용적률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새로 된 붉은 벽돌 건물이 130개가 됐고요. 네. 근데 굉장히 감사한 건 저희가 지원해서 한 건 그중에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건축주들이 그냥 붉은 벽돌을 자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성수동은 민간 협력에 의해서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 어떤 동기부여 뭐 이런 정도 플랫폼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붉은 벽돌이 지금 포털 사이트 검색어 성수동을 치면 이미지는 전부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성수동 이미지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붉은색이냐 뭐 이런 논란은 없고. 그거는 저희가 아예 가이드로 정해놨습니다. 아니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붉은 벽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요 범위 안에면 다 되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보통 다 이제 해가지고 지원받고. 그럼 굉장히 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고도로 발전된 행정은 거의 예술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게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떤 정책을 하면 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혜택을 준다, 이런 걸 장려한다라고 해서 핀볼 게임처럼 얘가 여기를 3쿠션을 치고 나가서 저런 효과를 이렇게 하고 설계를 해서 입안을 딱 해서 시행을 했는데 진짜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굉장히 만족감, 행복감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네, 보람이 있죠. 정말 기분이 막 좋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구상을 해갖고 하는 정책이 아니고 이미 현실에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정책화하는 것이 대부분 잘 되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셜 벤처 하는 친구들이 다른 지역에서 임대료 상승 때문에 일로 왔는데 여기서도 임대료가 오르면 자기도 딴 데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좀 써달라. 그다음에 지춘희 선생님께서 붉은 벽돌 제안해 주셨고, 그다음에 대림 창고나 이런 거 보니까 도시 재생을 해도 엄청나게 힙하겠다.
이런 일반화되지는 않은 그렇지만 아주 매력 있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정책화하면 네. 금방 이게 일반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말씀하신 것 좀 짜릿하죠.